네, 그할 리뷰 시간이고요. 1127회 700일의 기다림,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코스레 실종 사건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거 범죄 사건에서 했던 거긴 한데 그할 리뷰의 취재 방식을 좀 보고 어떻게 이야기 풀어가는지 보자고. 2016년 7월에 일어났네. 7년 됐네요, 7년. 2018년 6월에 방송됐습니다. 미제일 거야, 아마. 미제일 건데 그할 리뷰는 어디까지 접근하나 좀 봅시다. 그할이 요즘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피프티 사건 때문에 그 방송을 좀 이상하게 취재해가지고 후속 방송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기다려봐야겠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거 보고 그것도 리뷰를 그거는 무조건 할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댓글로 여러분이 또 그할 리뷰로 봤으면 하는 편 얘기해 주시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보기 영상 보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으면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편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코스레 실종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딸이 실종됐다며 면사무소를 찾아온 한 노신사는 딸에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일본 땅에서 2번의 결혼과 1번의 이혼을 합니다. 딸이. 몰랐어 이거를. 그리고 딸이 실종되기 전 사망한 2번째 남편이 죽었다네 또. 다 처음 알았어요, 다. 자, 아버지 만나봅니다. 내가 일본에서 수입 수출을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도 애견 미용 배운다 그래서 거기서 사귄 일본 친구가 미용 사업 하니까 딸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아빠의 영향이었을까? 딸인 바코스레 씨는 성인이 되자 일본 유학길에 올라요. 그곳에서 애견 미용과 네일아트를 배웠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계속 아빠, 무슨 일 하느냐 거기서 물어봤더니 무슨 결혼 상담을 하는데 한국 여자 중에 일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들이 모집해가지고 선을 보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일 간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에서 통역을 한다던 딸은 정작 자기가 한 2번의 국제 결혼을 숨깁니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바코스레 씨를 본 게 지난 2016년 6월 말이에요. 박 씨가 외삼촌의 장례식장을 찾아왔을 텐데 바코스레 씨가 3일간 한국에 머물고 돌아가요, 일본에. 그녀가 일본 땅에서 사라진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어머니라고. 문자를 보내면 딸이 항상 빠르게 답을 해요. 근데 일본으로 돌아간 날 2번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걸 직감한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바코스레 씨가 일본으로 되돌아간 지 13일째인 지난 2016년 7월 11일 박 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건 경기도의 이천경찰서입니다. 여성 청소년과의 과장이신데 이분이 외교부에 일단 소재 확인 요청하고요. 저희가 외교부에서 일본 센다이 영사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일본 경찰에 실종 사건을 접수하게 된 거예요. 수사가 시작된 뒤 궁금해하는 가족을 대신해 일본 경찰에 문의를 했어요. 일본 경찰에서 이거는 주권 침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요. 이건 외교 채널이라고 할 때 참 힘든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실종 수사를 돕겠다는 한국 경찰의 제안에도 이것은 와타시의 일임문이다 선을 긋고 도움 안 받겠다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때? 특히나 이 바코스레 씨 가족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돼. 심지어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박달나무 씨라고 오빠예요.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팬인데 보다 보니까 이거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실종 사건들과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됩니다. 함구하고 있으라고 많이 주의 주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아마 그 얘기 없었으면 더 먼저 제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아라이 지역, 일본에 있는 박 씨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어요. 이곳에서 사토 다카시라는 남성과 2년간 생활했지만 이웃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바코스레 씨. 그들은 남편인 사토 다카시의 죽음도 수상한데 아내인 바코스레 씨마저 실종돼 참으로 기이하다고 얘기하고요. 박 씨가 실종되기 2달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 이 사람은 바코스레 씨 전 남편의 친구인데 친구야, 친구. 나이가 많아 보이죠? 나이 차이가 꽤 있었나 봐. 풀이노 베고 나서 베어난 풀을 태우려고 붙였던 모양이노. 그것이 몸의 하반신에 옮겨붙어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을도 아닌 봄에 밖에서 풀을 태운 일부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당시 타카시 짱이노 구급차에 올랐을 때 며칠 있다 오겠다 말했고 건강한 모습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겠다며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 탔습니다. 분명 경미하게 화상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는 박씨 남편.
근데 이번 며칠 뒤 사망해요. 이해하기 힘든 남편 죽음 뒤 박 씨도 실종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사토 다카시 씨가 남긴 유산 때문에 바코스레 씨가 누군가의 범행 대상이 된 게 아니냐 추측하고 있어요. 계속 전 남편 친구입니다. 다카시 짱이노 토지 상속을 토지 등기의 명의를 꼬스레 씨에게 이전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토 다카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상속은 전부 꼬스레 씨에게 갔습니다. 아내가 상속자가 된 거야. 이 재산을 누군가 노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함께 살던 2층 집 비롯해서 집 주변 토지, 보험 등까지 다 넘어가요. 꼬스레 씨에게.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진 데는 이 유산이 이유가 된 거냐?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게 후쿠시마 현의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경찰청 규모예요. 꽤 큰 기관에서 담당한 거야 이거는. 바코스레 씨노 행방불명에 대해 행방을 찾고 있다 했으니까 그에 관해서는 설명이노 하지 않을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거절해. 어떤 얘기도 안 해주겠대. 박 씨의 행적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근데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일본 기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신원 비밀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겠대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후쿠시마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노 행방불명되었는데 살해당해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1년 전부터 돌았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문제로 자발적인 실종을 한대. 잠적이지. 그런 경우들은 많은데 박 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범죄가 의심된다. 행방불명이노 하지만 집에 전기노 켜져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켜져 있었습니다. 지갑 같은 귀중품이노 그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녀가 집을 비운 것으로 추정되는 때가 지난 2016년 7월 6일 집안 조명, 에어컨 다 켜고 나간 걸로 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외출을 잠깐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 바코스레 씨가 그리고 미리 네일 아트를 예약해뒀는데 오전에 취소한 적이 있고 그 뒤로 행적이 포착된 곳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톨게이트였어요. 네일 아트 예약을 취소하고 난 직후로 보이는 오전에 박 씨 소유의 차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근데 차 안에는 바코스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진이야. 이 여자분은 바코스레로 확인이 된 것 같아. 근데 그럼 옆에 있는 얘는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오전에 네일 아트를 취소하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차를 탔어. 근데 이 남자랑 같이 어디를 가기로 한 건가 봐 그게. 그럴 일이 생겼나 봐.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의 연락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화질이 흐릿하지만 바코스레 씨 옆에 남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 이 익명의 기자는 경찰이노 돈이 아니면 남녀관계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016년 7월 6일과 10일 사이 박 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처음부터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의 주변 관계는 조사하면서 이 씨라는 남자가 유력 용의자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이 안 좋습니다. 이 이름이 공개가 되나? 이성재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일본 땅에서 갑자기 사라진 바코스레 씨. 그 실종의 이유를 차에 동승했던 남성은 알고 있을까? 이 씨 성의 한인 남성 대체 누구였을까? CCTV에 찍힌 남성은 가족이 의심해온 이와 동일 인물이에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남성의 실체를 확인한 게 2017년 9월. 자, 다시 오빠입니다. 실종된 2016년 7월인가? 수레 카드를 쓴 게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24일 일본 경찰은 한국인 이성재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실종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성재예요. 그리고 실종자 실종 후에도 이성재가 실종자 가족의 카드를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서는 이성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코스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로 확인됐어, 이성재가. 근데 박 씨의 신용카드 그리고 사망한 남편 사토 다카시의 신용카드까지 도용해요. 쓰고 다닌 거야. 긁고 다닌 거야 지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도. 그럼 이 새끼는 분명 뭔가 있다. 일본 경찰은 이렇게 인지했어. 여기까지는 뭐 일본 경찰이 한국과 뭐 수사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타인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오토바이 용품점이었대.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직원은 이성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났죠? 어떤 용품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게노 없는 물건 데스. 그게 한 35만엔 정도 됐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걸 샀다는 건가?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주문하고 집에 배송해줬대요.
이성재 씨가 이곳에서 우리 돈으로 350 정도 주고 산 물건이 오토바이 보관용 조립식 창고였다고. 그는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어요. 호텔에서도 주유소에서도 이성재는 박 씨 남편처럼 행동했고, 하지만 이 모든 건 박 씨 없이 이 씨 혼자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박고수레 씨가 생존했던 흔적은 2016년 7월 6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가능하죠. 이성재라는 사람, 이 사람 박고수레 실종 그리고 전 남편 사망에 관계가 있는 거야. 애초에 이 재산을 노리고. 그런 의심이 일단은 가능해요. 박고수레 씨가 실종된 뒤 행방을 찾기 위해 그녀가 한국에 두고 간 소지품을 살펴봅니다. 가족들이. 박 씨 짐들 속에서 많은 편지가 나왔어요. 다 이성재랑 주고받은 건가 봐. 자, 이게 내용을 좀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서방님. 긴밀한 관계야. 토요일인데다가 압구정에 오픈해서 1시간 예상 근무하고 왔어. 힘들당. 예전에는 연장 근무하면 월급이 많아져서 좋았는데 요새는 그다지 좋지 않은 거 있지. 9월 들어서 연장 근무가 많아서 그런 거 계속 피곤하다 그러네. 나이 탓인가? 크크크. 그래도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자애들이 좀 와서 좋았어. 매일 남자애들이랑만 이렇게 해서 재판 끝나면 혼인신고를 해야겠어. 이성재랑 같이 살 생각이었나? 그러니까 오빠가 이 편지를 보고 이성재가 생각이 난 거야. 편지 보니까 이 사람이네요. 다른 생각의 여지 없이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48통이래요. 2011년부터 12년 사이 1년간 이성재가 박고수레 씨에게 보내온 것들이다.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걸로 확인이 돼요. 서로를 부부처럼 호칭했어요. 근데 발신지가 씨발 이성재 이 새끼 전과자야. 강릉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었어. 박 씨의 마지막 행적과 이 씨와의 관계를 확인해줄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박 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후배예요. 처음 이성재를 만났을 때도 엄청 말렸어요. 이혼남인 것도 그렇고요. 좀 어딘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지난 2012년 5월 이 씨가 출소하고 얼마 안 가서 두 사람이 헤어져요. 어떤 이유에선가 이별했고 서로와의 인연을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성재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고 지난 2014년 박고수레 씨도 결혼해요. 그 사람이 사토인가 봐. 자, 이성재 가족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고수레 혼인증명서. 일본인 사토랑 결혼했다. 그러면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인데 어떻게 다시 이어진 거냐? 실종 직전 외삼촌의 장례식장에 참석하러 왔던 박고수레 씨를 후배가 만났어요. 장례식 끝나고요. 한국에 머물다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있어서 6월 말에 일이 있대요. 그래서 가봐야 된대요. 원래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돈이 더 생겨가지고 가게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었대요. 이성재와 박고수레 씨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데는 아무래도 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후배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박 씨의 옛 연인이자 실종된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실종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던 거냐? 이 비밀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죠. 두 사람이 생활했던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수소문을 해가던 중 두 사람과 수십 년째 알고 지냈다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지난 2016년 4월 박고수레 씨 남편 사망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가까워졌대요. 이 씨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박고수레와 이성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고수레 씨 남편이 수술 받다 죽어가지고 보상금이 한 5천만 원 좀 나와요. 그리고 농기계 팔고 1억쯤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같이는 못 살잖아. 비자가 없으니까. 이혼하면 둘 다 없잖아. 이성재가 그래서 박고수레한테 500만엔 5천만 원을 넣으면 사업 비자 나오니까 그 비자 가지고 너 나랑 같이 살 수 있다, 수레야.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알기로는요 5천만 원을 준 걸로 알아요. 하나 5천만 원을 예치하면 외국인에게도 사업 명목으로 장기 거주 비자를 일본은 발급해 준대. 이성재 씨의 이런 제안에 박고수레 씨가 돈을 줬다는 게 이 사람의 설명이고, 근데 이성재가 박 씨를 이게 속인 거야. 돈만 챙겼어.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일본 기자에게 확인해 봅니다. 23,000엔이노 인출한 것이 2016년 7월 6일 오후 6시 30분으로 발표되었음니다. 여기 경찰 조사 서류인가 봐요. 6월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현금 5천 받아가지고 자기 예금에 통장에 보관하고 있지만 잔액을 거의 다 썼다.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인 것 같아. 실제 일본 경찰이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이성재 씨는 박고수레가 실종되기 전 그녀에게 500만 엔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업 투자라고 해놓고 지가 써버렸어. 개인적인 용도로. 그리고 박 씨가 실종되고 1년 2개월 뒤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혐의로 체포한 일본 경찰은 횡령과 절도로 이미 체포되어 있는 이성재를
다시 체포하는 그런 일을 거듭합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인데스. 처음에는 박씨 행방에 관계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혀 자백이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다시 체포했음이다.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한 건 실종 1년 2개월 뒤였지만 그를 의심한 건 훨씬 전이다. 1년간의 미행, 4번의 체포. 하지만 직접적인 살인과 유기의 증거를 못 찾아서 검찰은 사기와 횡령, 절도 혐의로만 기소했어요.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이 중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만 또 인정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합니다. 일본 내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성재 씨는 지난 3월 20일 풀려나요.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던 거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성재가 강릉교도소에 있었잖아.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죄를 몇 번 졌어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일본법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죄는 인정하지 않아. 일본에서 처음 죄를 저지른 거야. 초범인 거야, 일본 시각에서는. 근데 그게 인정될 거, 뺄 거, 더할 거 다 따져보니까 신용카드 남의 거 사용한 혐의 정도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뜬 거죠. 자, 이 판단이 적절했다라고 보냐? 국가마다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만 좀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1교포 3세 김기현 변호사는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건이다. 시체도 없고 살인사건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박구스레 씨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일본 사법기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체포를 했던 이성재가 자유의 몸이 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아버지가 서둘러 일본으로 떠납니다. 경찰서부터 갔는데 취재진과 동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이 방송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경찰은 박 씨의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이지만 기밀이라면서 아무것도 공유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박 씨의 아버지는 출소한 이성재를 만나보기로 하죠. 어렵게 찾아간 이성재 씨 집에는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만날 수 없다면 통화라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통화가 됐나 보네요. 자, 이성재가 받았어. 예.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술의 일만 중요하고 제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아버님은 딸 찾고 싶죠? 예, 찾고 싶죠, 물론. 그럼 찾으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싹바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야, 이런 씨발 이성재 이 씨발 새끼야. 네가 관계가 없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른한테. 이런 씨발 새끼.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는 이 씨. 그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 당당한 게 아니죠. 이 성재 이 새끼가. 이렇게 나와야만 의심받지 않고 어떻게든 무마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지금 존나 후달려 이거. 자, 이성재 씨는 지난 3월 출소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SNS마다 방문해서 답글을 남겨요. 신용카드는 박고수레 씨가 빌려준 것이고 그녀는 실종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도주한 거다. 이거를 댓글을 개 달고 다닌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는 알아. 경찰이 신용카드를 박고수레가 준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이 새끼는. 그리고 시신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경찰이 못 찾을 거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아, 이 새끼는. 자기 입으로 자백만 안 하면은 이거는 경찰이 밝혀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사실 이 새끼 범인이지 뭐. 범인이지. 여기에 오윤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씨 주장대로라면 박고수레 씨가 남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줬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도망갈 정도로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신용카드를 빌려줄 이유가 있을까? 채무가 상당하다면 박 씨가 유독 이 씨에게 베푸는 이유는 뭘까? 일본 현지 취재를 이어가던 중 이 씨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난 궁금한 게 그걸 알고 있다가 좀 신기한 게 해외에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 취재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지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일단 뭐 연락이 됐으니까 들어봅시다. 제보자인데 그 남자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실종된 게 꼬수레 씨가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 전에도 후루가와에 있던 뭐 누구도 사라지고 그래요. 이성재 씨와 관련돼 있다는 또 다른 실종. 그에 관한 단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합니다. 박 씨의 행방을 찾던 중 마을 이발소 주인에게서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발소 사장. 이것이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입니다. 근처에서는 꽤 전에 백골 사체로 발견됐는데 한코쿠인이었다는 것을 봤어요. 08년 실종된 한국인. 센다이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2008년 10월부터 행방불명됐던 한국인이다. 그럼 이거는 이성재의 수법인 거네.
신문엔 2008년에 실종된 한국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자, 그 이발소 사장에게 이 일이 뭔지 좀 물어본 거죠. 처음이노 들었을 땐 몰랐는데 경찰이노 DNA 감정에서 한국인이라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인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말해준 건 인문이다. 한국인 유학생 실종 사건은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다. 1층 유리에 붙어 있는데 영사관에 행방불명 전단지. 당시 27살인 김영돈 씨예요. 김영돈 씨 사건은 그러면은 이성재가 저지른 별개의 사건이냐? 그렇지가 않아 보여. 이거 그알이 이 방송 취재할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야. 원래는 박고수레 씨 사건만 취재하다 보니까 이성재라는 인간이 의심스러워졌는데 이 새끼가 예전에 다른 사건도 저질렀다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려고 했는데 김영돈 씨 사건과 박고수레 씨 사건이 연관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 나와 방송에. 자, 계속 봅시다. 김영돈 씨 여기 앞에 포스터 붙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센다이 영사관의 영사가 오래된 거죠. 2008년도 우리한테는 실종 신고 들어와서 유학생 실종자 부친께서 확인 내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갔더라고요. 지난 2008년 11월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의 신고를 받은 영사관 측은 유학생 김 씨의 친구와 먼저 연락을 한 뒤 김영돈 씨 집을 찾아갔어요. 건물 관계자와 앞서 통화한 김 씨의 친구가 함께였습니다. 멀리 갔다면 챙겨갔을 것 같은 휴대전화 충전기, 안경을 두고 갔어요, 김 씨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영사관이 그래서 일본 경찰에 신고한 거죠. 근데 경찰은 김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결론 짓습니다. 상투적인 거야, 이건 사실. 성인 남자기도 하니까. 경찰이 김 씨의 실종은 단순 가출로 본 까닭이 김 씨 주변의 진술 때문이라네. 근거가 있다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연락받은 뒤 영사관에 가장 먼저 접촉을 했던 김영돈의 친구. 그 사람이 이성재야. 같은 학교 다니면서 친해졌대요. 이성재가 평소 고민이 있던 김영돈 씨가 잠시 바람을 쐬러 갔다고 주장했어요. 이 씨가 살아있다고 장담한 김영돈 씨는 실종 2년여 뒤인 2010년 6월 미야기현 오사키시 후루카와 지역에 위치한 대나무 숲에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돼요. 근데 현지 신문 내용으로 볼 때 2010년에 발견된 백골이 김영돈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늦어진 거냐? 자, 이분은 경찰청 외과수사과 인터폴 계장님이에요. 2008년에 실종돼서 2010년에 발견된 변사체가 2016년에 김영돈 씨라는 게 밝혀진 거죠. 8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네. 전국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청별로 분리가 됐던걸요. 통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그렇게 확인된 겁니다. 이 신원이 늦은 것만큼이나 아쉬운 건 일본 경찰의 수사. 관할 경찰에서는 은행 CCTV에 김영돈 씨가 예금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를 단순 가출로 본 것 같아요. 유학생 김영돈 씨는 실종 2주 전부터 5회에 걸쳐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를 뽑아요. 출금 당시 김 씨의 표정이 편해 보인다며 가출할 때 쓸 돈을 찾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종 당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서 센다이 시내에 자취했던 김 씨. 혼자 지내던 집에서 가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가족의 항변이 무시됐어요. 근데 김영돈 씨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박고수레 씨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인데 교도소에 있던 시절 이성재가 박고수레 씨에게 보낸 48통의 편지 때문인데 그중 30번째 편지에서 김영돈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성재가 감옥에서 김영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고수레 씨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자, 봅시다.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마치 삼각관계였던 것처럼. 자, 잊어야 하는 영돈이 일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이냐, 세 사람이. 지난해 말 DNA가 확인되기 전까지 매년 일본을 방문해 아들을 찾았다는 김영돈 씨 아버지. 아들 친구였던 이 씨의 진술 때문에 제대로 수사받을 기회를 놓쳤던 가족은 상당량의 자료를 제공해줬어요. 그 안에는 몇 개의 문서, 녹취 파일이 담겨 있는데 이성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김영돈의 아버지와 이성재의 대화예요. 먼저 아빠가 말합니다. 근데 왜 김영돈이 너는 살아있다는 거니? 그러자 이성재가 실종 이후에 제가 영돈이 만났으니까요. 이거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랑 삼촌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돈이 살아있고 죽었으면 제가 책임진다고요. 실종 2년 6개월 뒤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김영돈 씨를 만났다고 주장을 한 거야. 고민이 많아 가출한 것이라는 이 씨의 말을 믿고 가족은 김 씨의 일본 월세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요. 자신있게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만난 거를. 아이, 그러니까 성재야, 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아버지, 김영돈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김영돈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대. 실종 8개월 뒤에도 김영돈 씨가 자기한테 전화 걸었었다며 그 증거로 수신 목록을 보여줍니다. 공중전화별로 고유 번호가 있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일본에서는 공중전화라고만 뜹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증거가. 그리고 2008년 10월 실종된 유학생 김씨가 2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거주했던 김씨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같은 미야기현이긴 한데 집에서부터 차로 1시간 거리 오사카 키신 후루카와에 위치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6월 초 여름 꽃꽂이에 쓸 대나무 구하러 평소에 오지 않던 숲인데 왔대요. 이토 할아버지. 이 사람이 목격자인가 봐. 너 대나무노 베러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있었습니다. 곧장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김씨가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 이토 할아버지는 시신이 꽤나 오랜 기간 여기에 있던 걸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그때 뼈밖에 없었나요? 완전히 살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백골이었습니다. 2009년 가을까지도 김씨와 만나거나 연락했다고 주장한 이씨. 2009년 가을까지 살아있던 그가 불과 1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법의학 전문의 유성우 교수님 나옵니다.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1년 이내에는 백골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기에는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루카와 지역이 평균 온도가 낮고요. 숲이니까 그늘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 태양열도 바로 안 받고. 그래서 부패가 좀 느리게 진행됐을 거란 얘기. 여기서 1부가 끝나고요. 이제 2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럼 이성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의심스럽냐가 좀 더 그거 알고 싶다가 중점적으로 취재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말 이 새끼 범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유성우 교수님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2년이면 부패가 충분히 가능하죠. 2년이면 최소 실종된 시각부터 발견 때까지 약 2년이면 백골화는 충분히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종 직후 사망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김씨의 시신은 실종 당시 입은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유학생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대나무 숲. 인근에 사는 주민은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된 게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자, 이야기 들어봐야죠. 그런데 말이노. 이 도로를 잘 알아서 여기까지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센다이에서 시체를 옮겨서 왔다 해도 용케 이 도로를 알아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문이다. 여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농로 옆에 있는 숲이래요. 여기에 대한 지리감이 없으면은 시신을 여기까지 와서 유기할 수는 없다. 2008년 당시 이 씨의 어머니는 후루카와에서 가게를 운영했고 대나무 숲과는 7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어요. 유학생인 김영돈 씨의 아버지가 제공해준 파일들 중에는 김영돈 씨가 이성재 씨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한화 90만 원 정도 이체한 기록이 있어요. 김영돈이 이성재 엄마한테 90만 원을 붙인 거야. 근데 이게 통장 명의만 엄마 거지 실제로는 이성재가 사용하던 계좌라는 게 이성재 주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남겨진 흔적보다 더 큰 돈을 김영돈이 이 씨에게 줬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 그 사람인데 계속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박고수레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지인이야. 이제 빌린 거지 한마디로. 내가 알기로는 이성재가 빠진코란단 말이야. 소문에 의하면 영돈이가 돈을 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성재가 그러면은 야, 너 후루카와 와서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왔다. 그 다음에 영돈이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면은 이성재는 도박 중독이야. 그래서 김영돈 씨에게 돈을 좀 빌렸어. 뭐 갚겠다고 했겠지. 이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성재는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른 건가 봐. 어느 순간부터 이성재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한 김영돈 씨의 가족. 그러자 이 씨는 목격자를 데리고 나타나요. 그와 함께 김영돈 씨의 가족을 만난 인물이라면서 와, 이렇게 되는 건가? 박씨성을 가진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김영돈 아버지가 이것도 녹취가 된 건가 봐. 영돈이 아세요? 맞아. 한두 번,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뭐 2번 정도 보셨단 얘기네. 재작년인가 가을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2008년 10월 실종된 유학생 김 씨를 1년여 뒤 이 씨와 함께 일본에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찾기가 빠르대요. 애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박고수레 씨도 좀 보통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자, 여기에 대해 이 녹취를 들은 그알 여신 박지선 교수 이야기 들어봅시다. 김 씨를 만났을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 김 씨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대화를 했고 정확히 어디였고에 대해서 박 씨가 자세히 진술한 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냥 네네 라는 대답을 했고, 이 녹음 테이프에서 박 씨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이 많은데 한 2년 있다 찾은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과연 정말 박 씨가 김 씨를 만났을까, 이 시점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좀 비슷한 느낌 있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범죄사건 초기에 2016년 이때 시작했는데 이분 말투를 좀 연구했어요. 이분이 말하는 화법이 안 끊겨, 문장이. 계속 말해. 안 끊기고. 저도 처음에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턱도 약간 이렇게 좀 힘주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이 씨가 그날 데리고 나온 여성 과연 누굴까? 아빠가 물어봐요.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수진이에요. 박수진 씨요. 일본에서는 얘를 수진이라고 불러. 꽃수레라고 안 하고 수진이라고 한다고. 아, 내가 알기로는 수진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명을 썼구나. 유학생 김 씨의 가족을 만난 또 다른 목격자는 박꽃수레였습니다. 그러면 김영돈 사건의 공범이란 얘기야? 자, 여기에 오윤성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김영돈 씨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의 비밀을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꽃수레 씨에게 그런 걸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의 한켠에는 박 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영돈이라는 사람을 제거할 때 이성재가 주도했어.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꽃수레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공범이죠, 공범. 그래서 이 김영돈 씨 사건은 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전해졌어. 대신에 이성재 입장에서는 이제 꽃수레의 입이라도 막아야겠죠. 얘랑 사이 틀어져서 꽃수레가 불어버리면은 나 줬대. 그죠? 입막음 때문에 박꽃수레 씨 실종도 이성재 입장에서는 필요했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성재가 했냐라는 증거까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씨가 48통의 편지를 작성한 장소는 강릉교도소입니다. 시기는 2011년부터 2012년. 알고 보니 그는 매우 유명한 뉴스의 주인공이었어요. 일본에 살아있는 엄마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거짓으로 사망신고를 한 겁니다. 한국 땅에 있는 6억 상당의 어머니 재산을 받으려고 살아있는 엄마를 사망신고했어요. 이런 개 후리아들 놈의 새끼를 봤나 진짜. 이 새끼 범인이야. 그러면 이 새끼 이거 증거가 없는 거지. 이 새끼 범인이야 이거. 이성재가 이 일로 1년 받고 들어간 거네. 그리고 편지 쓰면서 이제 영돈이 얘기 막 이렇게 썼던 거고. 당시 교도소 생활을 작성한 48통의 편지는 그와 박 씨 사이의 비밀을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요. 먼 훗날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분석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박 씨에 대한 태도도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어떤 종속관계,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관계고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봤을 때 이게 글씨가 좀 예쁜 것 같지만 남자입니다. 이성재가 쓴 거예요. 교도소에서 글씨 연습을 시킨대. 심신의 안정 같은 거 하라고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문체 교정을 받게 되나 봐.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글씨가 이쁘다고도 해요. 자, 봅시다. 이 표현을 봐봐. 이성재가 박꽃수레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봐봐. 이 왼수댕이야.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알아. 예쁜 구석이라고는 뭐 일편단심밖에 없는 게 너무 잘해줬더니 너 긴장감이 없어진 것 같아. 존나 하대하지. 막대하죠. 그죠? 그래서 종속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 끝에 이 미친 새끼가 지엄하신 서방님이라고 해놨어요. 지를. 병신 새끼가 무슨 씨발 사극 많이 보나? 뭐지? 타박에 가까운 표현을 서슴지 않고 때로는 외모 지적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씨는 박꽃수레 씨를 자기 아랫사람쯤 여기는 걸로 보여요. 자, 여신님 또 나오셨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가 박 씨에게 쓰는 편지의 간격도 굉장히 멀어지고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설명하는 데만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참, 나 수건이랑 칫솔 좀 보내줘. 저번 달에 20만 원 넣었대? 봐봐, 표현 방식을 봐봐. 저번 달에 20만 원 넣었대? 야, 이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표현이. 더 넣어야 되지 않니? 이거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가 줄어들고 필요한 물건만 요구하는 편지야. 그나마 오는 것도. 영치금 액수에 불만 드러냈고. 48통의 편지 중 전문가들이 주목한 편지가 근데 또 따로 있어요. 바로 실종된 유학생 김영돈 씨가 언급된 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낸 편지.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안 그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 말이야. 슬퍼하고 걱정만 해서 끝내버리면 야 너무 아깝잖아. 뭔가를 좀 설득하는 것 같네, 이 새끼가. 유학생 김 씨에 대해 언급된 건 30번째 편지. 그날 면회왔던 박구수레 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울었던 걸로 보인대요. 편지의 내용에 뭐 그런 게 써있었나 보네. 이 씨의 편지에서 영돈이 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때는 사실 발견된 백골이 김 씨의 시신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돈이 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이렇게 지칭하지만은 않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로부터 12일 뒤 31번째 편지가 옵니다. 수사 접견 온 것 때문에 뭐 충격 먹었지?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또 뭐노? 김영돈 사건에 대해 좀 자기가 압박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됐다, 이제. 뭔가 나온 건가 보다. 그렇게 느끼나 봐. 무슨 이유로 수사받았냐? 당시 경찰은 유학생 김 씨가 생존한 걸 목격했다는 박고수레 씨와 이 씨를 참고조사했어요. 그런데 박고수레 씨가 나중에 이성재가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 진술했다.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성재와 박고수레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좀 했었으면 몰랐을 텐데 타이밍이 좀 그러네. 박고수레는 이 씨가 문자로 부탁해와서 거짓말한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녀가 실종된 이유 역시 그 비밀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씨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박 씨 신용카드와 그녀 남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죄로 집행유예 중이에요. 찾아갔어. 혹시 이성재가 맞나요? 예. 박고수레 씨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어서요. 박 씨 이름 나오자 활짝 열렸던 문이 순식간에 닫혀요.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재가 또 나오네, 자기 발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반응 자체가. 자,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성재 맞나요? 예, 맞는데요? 근데 박고수레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에이씨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문 닫고 생각을 했겠지. 방송국인가? 어떻게 말해서 넘어가서 나에게 좀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떤 핑계를 대지? 그 생각을 하고 열고 나온 거겠지. 나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6개월 동안 잡혀갔다 왔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취조받았고요. 재판받았고요. 부인하고도 이혼했어요. 애 둘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런 나한테 지금 애 이혼하셨어요?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척하네. 공교롭게도 두 실종 사건 모두 본인이 마지막 목격자라는 점.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성재야? 혹시 김영돈 씨는 아세요? 예, 알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영돈 씨도 성재 씨가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그래요? 그것도 경찰이 증거 있대요? 박고수레 씨랑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던데요. 그건 또 어떻게 봐요? 이 새끼 뭐노? 6년 전 자신이 썼던 편지를 보여주자 이 씨의 눈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큰일 난 거지. 사태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안다고 지금? 이런 상태였겠죠.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이 사람들 너무하네 진짜. 모르겠다고요 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10년 전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인권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좋게 얘기하면 좀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말이야.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또 물어보고 당신들이 경찰이냐고. 태도가 급변하더니 경찰을 불러요. 뭐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확실한 건 김영돈 씨가 언급된 편지를 본 뒤 그의 태도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이 새끼 지금 찔리는 거야. 이 씨와의 대화를 면밀하게 검토한 전문가들은 그의 감정 변화를 이렇게 읽어내요. 자, 봅시다. 재밌는 부분이겠죠. 이 편지를 들이대니까 호기심이 난단 말이에요. 이 편지 어디서 구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바뀌면서 다리 꼬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쯤에서 팔짱을 껴요. 이 새끼 봐요, 이 새끼 팔짱 끼는 거.
팔짱을 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심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몸동작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게 범죄 연구에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 연구를 동물로 많이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다치면은 자기 몸을 이렇게 핥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미가 새끼를 또 핥는다는 거야. 보호의 의미라는 거지, 핥는 게. 근데 인간은 핥지 않고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 팔짱도 약간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예상치 못해 당황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48통의 편지처럼 이 씨가 미처 생각지 못한 흔적들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단서들은 편지처럼 한국에 남아있을 거라는 분석도 덧붙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며 사라진 단서들로 인해 수사에 진전이 없자 기밀 수사를 고집하고 있던 일본 경찰은 최근 들어 태도를 또 바꿔요. 박고수레 씨의 핸드폰은 그녀와 같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확인만 했다면 통신사나 카톡이나 같은 SNS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현재 기자는 박고수레 씨의 사건이 진전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까 그 기자네. 많이 나오네, 이 양반. 이 사건이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노 또 일어났습니다. 2명이노 살해당한 사건이 현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쿠시마현 시모고마츠의 산속에서 실시된 수색에서 수사관이 에워싼 흰 비닐시트 밑에서 시신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네, 이거. 이 씨가 체포된 시기에 후쿠시마현에서 연쇄살인이 있었어요. 같이 살던 동거인과 지인을 살해한 형과 시신 유기를 도운 동생이 검거되면서 일본이 충격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수사도 산만해져서 한쪽에서 수사를 집중하지 못한 것도 원인도 있다고 보문이다. 경찰에서는 한국인이네. 경찰에서는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현재 상황이 보니까 아마도 수사는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 때문이다. 시간이 곧 신속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실종사건. 한국 경찰이 공조수사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씨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봐. 일본 경찰이 좀 약간 뻘짓을 또 의외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본 사건도 자주 하니까. 보면 그렇더라고. 지난 2008년 10월에 실종됐던 김영돈 씨. 일본 통신에 가입돼 있어 가족은 경찰에 통신 수사를 부탁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해요. 왜 안 해주냐고, 왜. 박고수레 씨가 실종되고 나서야 뒤늦게 김 씨의 죽음을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통신 정보는 근데 지워진 뒤지, 이 새끼들아. 실종 2년 뒤 대나무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일본의 DNA 대조 시스템의 분산으로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김 씨의 죽음을 뒤늦게 가족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DNA 이게 한 군데에서 다 해. 전국에 어떤 사람이든 DNA 대조할 거면은 여기를 통해. 근데 일본은 이 기관이 여러 개였던 거야.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DNA는 여기에 없어. 여기에도 없을 수 있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빨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범인 DNA 찾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있던 건데 여기에 의뢰해보고 여기에 의뢰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씨발 여기였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이 이거를 2016년에 통합을 해요. 한 기관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김영돈 씨인 게 확인된 거야.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너무 늦은 거지. 그래서 가족은 그를 한국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왜냐면 화장한 김 씨의 유골이 이름표도 없이 다른 유골들과 같이 보관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고 방송은 뒷이야기가 있네요. 이성재가 결국 김영돈 씨 살해 혐의로 2019년 4월에 불구속 입건이 돼요. 하지만 이 씨는 김영돈 씨와 관련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경찰도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야 되는지 이걸 고민합니다. 그 뒤에 소식이 전해진 게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가 박고수레 씨랑 김영돈 씨는 어떤 관계일까? 그걸 또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걸 알아낼 수가 없나 보네. 왜냐면 당사자 둘이 없으니까 지금. 이성재는 그러면은 김영돈 씨를 돈 문제 때문에 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고 있는 박고수레 씨를 자기 알리바이 증명용으로 써먹고 박고수레 씨도 죽인 건 아닐까.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박고수레 씨 시신이라도 일단 나와야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성재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말의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하니까 시신이 나오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이? 바로 이성재가 이 새끼 연쇄살인범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수사를 할 어떤 그 방향성이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 근데 이 새끼 습성상 대나무 숲에다가 감췄단 말이지, 시신을.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유기를 했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곳일 거야. 보통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유기하지만 지금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공간. 그런 곳일 텐데. 아, 근데 일본 땅이 또 우리나라보다 많이 크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색을 할까 또 싶네요. 일본 경찰도 지금 너무 지금 증거가 없고 하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코스레 씨랑 결혼한 이 사람, 이 양반, 사토의 친구, 타카시, 예. 이 사람도 바코스레 씨가 유산도 받았고, 이성재 입장에서는 자기 알리바이 증명용으로도 써먹고, 카드를 쓴 거 보니까 좀 돈을 또 노린 것 같기도 하고, 다카시라는 이 남편, 바코스레 씨 남편도 이것도 좀 연관성은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야, 이성재 이 새끼 뭐노, 진짜. 해결이 좀 쉽지가 않네요. 예. 가족들도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또 않거든요. 인터뷰하면. 물론 속은 다 썩었지. 근데 표정을 봤을 때 덤덤해. 어느 정도 많이 좀 내려놓은 상황은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1127회 박고수레 씨 실종 사건 알아봤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요즘에 좀 말이 많아요.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찾아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편파 방송 같은 걸 또 여러 번 했더라고. 그리고 또 문제되는 작가가 있어요. 그 문제되는 작가 연출이 또 피프티를 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어. 근데 피프티 후속 취재를 또 그 사람들이 또 맡게 됐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그래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제가 리뷰하는 게 빨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깔 거 있으면은 제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을 피해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평가하는 관점에서도 좀 많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은 뭐 계속 예정대로 하고 비판할 부분이 생기면은 또 그 편을 또 편성을 급하게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또 요청하는 편이 있으면은 사이사이 또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다른 편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